장중 저점에서 많이 반등하면서 현재 양시장이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장 한때 4% 넘게 급락했는데 현재는 한 보합권에서 그 약보합 까지는 지금 보니까 7,68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죠. 오늘 921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 963선까지 다시금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반등 1.25%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모셨는데요. 시장 어떻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잘 슬기롭게 또 보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열일을 해주네요. 네. 그쪽에서 좀 반등세를 좀 강하게 잡아 끄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역시나 젠스낭 CEO 방문 이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승자인가? 이런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슬기롭게가 아니라 스릴 있게입니다. 스릴 있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이닉스가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10일자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이걸 보면서 그래도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0일자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324% 예. 놀랍죠. 그리고 지난달도 거의 수출이 폭증했습니다. 네. 지난달보다도 D램 같은 경우는 12% 증가했다고 보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죠.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업황이나 뭐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지금 걱정은 시장이 약간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벤트도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노이즈가 살짝 나오면서 이어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담인데 수급을 볼 것이냐, 펀더멘탈을 볼 것이냐,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그래도 저희는 뭐 어차피 뭐 한 2주 주식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계속 또 펀더멘탈을 본다. 역시나 흔들릴 때마다 모아 가는 게 맞는데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시장이 또 급하게 밀리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중심은 그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또 가장 먼저 반등했던 핵심은 물론 일단 살짝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싸다는 거 실적 대비 저평가가 더 보인다는 거 외에 이제 ADR 관련된 이슈죠. 네. ADR이 이제 미국의 SEC에서 빠르면 6월 말에 이제 승인 신청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8월 달까지 해서 ADR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2위 업체가 살만한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선행 PR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조금 좀 빠졌긴 한데 9배에서 10배 사이. 네. 근데 하이닉스는 6배에서 7배 사이. 그럼 뭘 사야 될까요?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죠. 답은 정해져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이어가는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여전히 이제 강한 힘,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흔들리지 않았는데 주가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 네.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린다. 네.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밀릴 때 비중 확대의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게 대표님의 생각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건 이제 AI 투자라고 그냥 명명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했던 건 오라클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게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분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오라클은 사실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실적 발표 보면은 뭐 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400억 달러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라클이 한때는 그래도 기대 주자였었는데 미라클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게 없죠. 네. 미라클이 이제 네. 같은 미라클인데 네. 미워 죽겠는 미워 오라클을 죽겠는 오라클. 미라클이라고 요즘 얘기를 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나왔던 매출이나 아니면 실적 EPS는 예상보다 조금 더 상향하는 분위기여서 뭐 괜찮다라는 쪽들인데 저희가 오라클을 그걸 안 보죠. 항상 현금 흐름 관리가 잘 되느냐라는 쪽에서 여전히 FCF라고 하는 현금 흐름은 150억 달러대 정도 이제 계속 또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오라클을 바라볼 때 일단 레버리지를 확 키워서 그에 따라서 지금 유효 수조 잔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련된 수조 잔고는 꽉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그들이
하이퍼스케일러와 함께 같이 쌓아가는 과정인데 그중에서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다 현금 흐름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혹시나 금리 인상이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됐었을 때 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현금 흐름 악화되고 당연히 이자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이게 수주 잔고가 생각보다 많은 거를 지금까지는 바라봤었는데 그게 아닌 내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은 안 된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부담감. 그러면 이게 금리나 프로젝트가 조금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가 AI 클라우드 인프라가 조금 더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더 커지는 과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약하냐면 전력 설비 섹터가 약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프라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가 그렇게 그만큼 튀지 않고 그리고 또 여전히 사업 구조가 유지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특히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쪽의 뭐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어가고 있는 또 이제 칩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도 서버 단에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여전히 부족한 쪽에서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이 조금 오버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또 챙길 거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도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섹터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또 실적 발표되게 되면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고 저점 매수도 한번 조금씩 더 해보자 그런 것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쪽을요.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한때 미라클이었지만 지금은 미워 죽겠는 오라클이 됐는데 네. 빠르게 이런 부분이 오명이 벗어져야 AI 투자도 좀 맘먹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예전부터 미운오리 새끼 같이 AI 피해주로 거론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도비. 그렇죠. 이 종목도 실적 발표 우리가 이벤트 잘 챙겨야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네, 올해 주가 한 30% 빠졌습니다. 그거 하나로 설명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나오고 있던 제미나이 쪽에서 한 축으로 보는 뭐 나노 바나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지나 또 동영상 팍팍 나오고 있고 클로드에서도 엔트로피 거죠. 이 클로드 디자인 쪽에서 AI 쪽들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잘 나가고 그쪽에 대한 수요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주로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번에 실적 이제 오늘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겠는데 그런 쪽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이제 포토샵이나 그리고 또 에크로벳 또 뭐 파이어플라이 이런 쪽에서도 아마 상성용 AI 관련된 쪽에서 제조사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AI 에이전트보다 보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도 연결돼서는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련된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도비에서 포토샵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또 다시 보완한다. 그러면 어도비의 실적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네. 일단 지금 EPS가 5.67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그래도 유지가 되는지 근데 그래도 EPS 어떤 추정치는 지금 한 달 사이에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보완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AI 때문에 피해가 될지 이거는 실적 발표하고 보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했던 이유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부활 여부 때문인데 네. 젠슨왕 CEO가 아무리 AI 에이전트 시대에 소프트웨어 부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보완제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일단 예. 지금 당장은 병목 현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소프트웨어를 챙기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여전히 AI 하드웨어를 먼저 보는 게 맞다. 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시대 역시 하드웨어 쪽을 보기도 좀 바쁜 네. 요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나눠봐야 되는데 그 중국의 디램 메모리 제조 쪽에서 가장 탑 아닐까요? 창신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네, CXMT가 이제 상장 문턱을 좀 넘고 뭔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역풍을 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상장하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쪽도 있지만 그저께인가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노노노, 오히려 아니다. 국내 기업의 수혜다라는 쪽으로 네. 나옵니다. 그거는
상장 이후에 밸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IPO 모집 규모를 보다 보니까 29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천억까지 상당히 덩치가 커져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거의 폭증하는 실적들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올해 최대 IPO로 바라보고 있고 빠르면 6월달, 6월달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7월달 정도쯤에 상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가장 주력으로 보는 게 아직 DDR5도 물론 만들긴 하겠지만 DDR4 정도, 특히 DDR5가 워낙 또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DDR4나 이제 DDR3죠. 네. 이것까지도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업체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를 기반으로 우리도 DDR5로 가고 또 HBM까지 가겠다라는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IPO에 따른 이제 상장 차익으로 투자를 계속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90억 위안 정도 HBM이나 PIM이라고 그러죠. 프로세싱 메모리 이쪽에서 강화를 시켜서 투입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이제 HBM3 칩에 대해서 대량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주력 품목 쪽에서는 저희가 HBM3는 이제 거의 뭐 공용제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열심히 쫓아오다 보니까 네. 또 중국에서도 AI 관련된 인프라를 한 450조 우리나라 돈으로 또 투자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막강하게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더 기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네.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아마 선단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ASML이 아직까지 꽉 쥐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네. 또 수율 잡는 여러 가지 테스터 장비들도 상당히 일본이나 또 유럽 쪽, 특히 우리도 상당히 좀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못 들어가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이 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게 되면 일단 혹시나 또 그렇게 들어갔었을 때 뭐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소부장이 들어가게 되면 또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아직까지 이게 빠르게 크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밸류가 이만큼 받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싸네 라는 쪽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시장에서 아주 뚜렷한 특징은 바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강한 힘. 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릴 때에 도 사실 선방하면서 오늘 분위기를 바꿔놓은 주역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올해 뭐 장비 매출이 50%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뭐 메모리 선단에서 이제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좀 수혜를 받나 이렇게 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을 볼 때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코스닥을 끌어올릴 때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예. 이제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하드웨어가 반도체 쪽들은 조정을 받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ASML 또 KLA 그리고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계속 신고가입니다. 거기서 계속 또 추세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소부장들은 분명히 뚜렷하게 어떤 추세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좀 덜 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가가 못 갔다. 그러면 여전히 매수세와 함께 또 탄력들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젠슨왕 CEO가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2030년까지 2배로 네네. 캐파를 늘리겠다. 증설, 예. 네. 그러면 증설은 꼭 뭐냐면은 공장 늘리고 네. 팹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은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빠르면 이번에 또 평택 P4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2027,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어떤 장비를 강화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은 실적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보장된다고 봐야겠죠.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싸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싼 장비주들 왜 사라고 하지만 항상 주가는 고퍼에서
저포입한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나와서 빠르게 또 저평가가 된다 그러면 그때 붙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다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팔 수 있는 팔아야죠. 자리를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나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호남에도 신규 투자 얘기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또 패키징 공장 짓는다는 얘기도 물론 단독 보도긴 하지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연관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쪽을 봤을 때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눌림 목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대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질문은 이게 단골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 IPO 이게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IPO 이전에 웬만큼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곤 했는데 또 솔깃한 그런 내용이 있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수급쏠림의 하나의 또 대표적인 네. 주자가 돼 버린 거죠. 근데 뭐 진행이 된 만큼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도 미리 조정을 받았고, 근데 예상외로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그게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목표 IPO 공모 금액의 목표가 있었는데 750억 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2,500억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거의 한 3배, 4배 가까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상장 후에도 또 걱정이죠. 특히 이제 상장 전에도 장기 투자자라고 하는 쪽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중동의 국부 펀드까지 손댄다라고 하게 되면 와 이렇게 뜨겁구나 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거 팔고 들어가는 관점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수급 쏠림들도 나오는데 상장 후에도 시총이 7위권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시브 쏠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근데 총 물량의 5%밖에 지금 안 풀려 있는 상황들인데 네. 거기가 집중된다 그러면 패시브도 한 48%가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나머지를 팔고 들어가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약간 부담감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일 또 2배 레버리지까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에 따른 부담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엔 수급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스페이스X가 약간 덩치가 큰 종목인데 비해서 실제 그렇게 안 나오는 종목인데 거기서 그렇게 과열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약간 EPS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저희 LG에너지 솔루션 기억이 나죠? 네. 하고 고생 많이 했죠. 요즘에 또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시금. 네,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아마 초기에는 관심이 높다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강하게 베팅해야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주춤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패시브가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일단 역시나 AI 하드웨어가 맞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초반에 약간 수급으로 몰리는 거를 좀 경계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초기 관심이 좀 반짝하다가 먹고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중요한 그 패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레버리지 ETF 전략도 있고 뭐 이란 전쟁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6월 시장 좀 대하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어렵지만 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그래도 승률을 좀 높일 수 있을지 대표님께 좀 인사이트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 없을 때는 꼭 중심을 잘 잡고 가야겠죠. 그게 어려운데. 네, 그게 어렵지만 매일매일 장 보고 있으면은 좋았다, 나빴다, 뭐 네. 조울증 환자가 돼버리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달 동안 저희가 50% 이상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런 쪽들은 뭐 견딜 수 있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행 PR로 보게 되면 17배 초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조정권 들어오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강세장이어도 거기다가 선행 PR로 7배 초반이다. 이건 좀 심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수대까지 본다 그러면 뭐 지금 7,000 선 초반대 7,200, 뭐 7,400 이 정도는 강한 지지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도주 중심으로 비중 늘린다. 특히 주도주는 AI 하드웨어겠죠. 반도체, 기판 이런 쪽들 중심으로 계속 또 늘려가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주도주 중심으로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자라는 관점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여러분의 투자 전략 이미 이제 포트 안에 담기신 그 종목들은 유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네. 강력한 지지선이 7,200에서 한 7,400? 그거까지는 방어막이 좀 탄탄하다고 하니까 네. 예, 주도주 전략 잃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증시 좀 어려운데 그래도 되게 용기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빈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뉴스에서도 살펴봤는데 미국의 그 전기 트럭이 K-배터리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 미국의 그 전기 트럭 네. 많이 팔리는지 오늘 네.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왠지 또 K-배터리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 같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 사실 미국의 그 상용차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한 4톤에서 한 38톤 정도까지의 어떤 트럭이라든지 밴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버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상용 트럭으로 상용차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요. 이런 어떤 전기 상용차가 한 23% 침투율을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침투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트럭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6월 28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 트럭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전기 트럭의 어떤 침투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일단 예. 그렇다면은 그 목표에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여러모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그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국이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좀 늦게 발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24년도께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25년도 이제 이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경에나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24년 통계를 놓고 보게 되면 클래스 2B에서 클래스 A까지 이 상용차 기준입니다. 클래스 2B라는 건 뭐냐면은 총중량이 4톤 이상 되는 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B가요? 예, 2B가 클래스 A라는 건 뭐냐면은 15톤 이상, 35톤 이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형 전기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4년도에 이미 침투율이 한 23%에 달았고요. 올해 이제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보조금 정책,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질, 그러니까 대기 환경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근 정책으로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규제 정책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은 ACT, 그다음에 ACF라는 규제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ACT는 뭐냐면은 이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볼보라든지 기타 여러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럭을 만드는데 의무적으로 24년부터 의무적으로 일부는 반드시 전기 트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 트럭을 갖다가 팔게 되면 크레딧을 얻고 디젤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팔게 되면 크레딧을 갖다가 잃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걸 계산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모자라는 크레딧을 갖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만 만드니까 전기차만 만드니까 거기서 사와가지고 이걸 보충하는 제도를 갖다가 보통 ACT 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ACF 규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류업체에 대한 규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류업체가 이제 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차를 바꾸게 되면은 이건 의무적으로 전기 트럭으로 바꿔야지만 캘리포니아 항만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규제가 일단 합해지면서 사실은 그 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5년, 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 지금 이제 그 보조금을 갖다가 다시 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지금 클래스 8 그 전기 트럭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주문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 미만의 어떤 보급, 어떤 상황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거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그 극초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시장 조사 그 기관들은 굉장히 이걸 갖다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25년도에는 전기 트럭 시장이 한 3억 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연평균 42%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34년에는 약 82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트럭의 어떤 성장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의 어떤 성장세보다도 네. 미국에서 더 가파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미국의 전기 트럭에 대한 성장세 이런 부분 되게 밝아 보여요. 네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서 네. 네, 그런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 이런 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팔린 전기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 이하의 차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0에서 한 300km 주행 거리가 그 정도 되는 어떤 전기 트럭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클래스 A라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엄청난 트럭들 있잖아요. 가령 뭐 영화의 아이스 로드라든지 이런 영화 보게 되면은 트럭 운전사들의 어떤 삶을 다룬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죠. 뭐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그런 트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에요. 아, 테슬라. 네,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양산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보통 얼마 정도 되면 그 주행 거리가 8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죠. 800km 같으면 네, 디젤 차 같은 경우도 일단 주행 거리로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800km를 못 뛰잖아요. 근데 이게 800km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그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제일 험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데요. 그레이프 바인. 그레이프 이게 바인. 예, 캘리포니아주 I5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이게 태움 패스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타클라라에서 메트로를 이는 산악도로인데 산맥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매우 가파르고 긴 경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 저기 경사가 바로 보시면은 그거예요? 보이시죠? 네. 저런 길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네. 겨울에는 이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오고 그러면 못 네. 올라가니까 이걸 갖다가 옆으로 우회해서 돌아야 되는데 우회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갖다가 이 실제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한계를 시험하는 악마의 구간으로 사실은 그럼요. 불리는 네. 도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물리업자가 세미 트럭을 가지고 테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일단 오르막길에서는 압도적인 토크를 갖다가 발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계력이라든지 강원도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트럭들이 저속으로 가잖아요. 간신히 막 올라가는 차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슬아슬. 네. 디젤 엔진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토크가 낮으니까 저속 기어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거북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 트럭은 그게 아니죠. 이게 전기 모터로 움직이니까 거의 뭐 승용차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리막길이에요. 트럭의 내리막길, 큰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네. 브레이크 과열의 위험이 있는데 전기 트럭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 회생제동이 그 작동을 하니까 모터의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그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회생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과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원천 차단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세미트럭을 운전한 기사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대형 트럭, 클래스 8 운전기사를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굉장히 네, 고달프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진동, 디젤 소음 얼마나 커요. 그다음에 매연 이것들에 이제 굉장히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운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 갖다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의 뭐 반자동화돼 있고 이제 운전도 소음도 없죠, 진동도 없죠, 매연도 없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부인난 해소의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경쟁률이 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압도적인 경제성입니다. 이 전기료가 미국의 전기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 디젤
연료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안 들잖아요. 가령 뭐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거나 터보 차저를 갈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매연 정암 장치에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세미트럭이 그 양산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장거리 화물 운송의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전기 트럭은 그냥 단거리 한 200에서 한 300km 정도만 가는 어떤 차량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게 주행 거리를 갖다가 800km까지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그 디젤 차량들 그 클래스 8 디젤 차량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이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서 그 보조금 말씀도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 이 캘리포니아주가 상용차에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네네.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네.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큰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클래스 8에 네. 대한 주문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총 10억 달러 규모를 지급을 하는 건데요. 일단 대형 물류업체에는 한 대당 한 12만 달러까지 줘요. 와. 그리고 이 중소형 개인 차주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소규모 물류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각종 항만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해가지고 최대 33만 달러까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디젤 그 클래스 8 기준으로 디젤 트럭 같은 경우에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그 세미 트럭 같은 경우가 30에서 40만 달러 정도 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정도 받아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고 만약에 33만 달러까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젤 트럭을 갖다가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 트럭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령 뭐 소규모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물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의 어떤 가격대를 갖다가 그 형성을 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이걸 어떻게 보게 되면 연방 정부랑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싹 없앴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독자적으로 6월 28일부터 그 상용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린 7월 달부터는 승용차에 대해서 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를 따르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령 뭐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캘리포니아주로 들어오는 항만으로 들어오는 이 그 뭐라고 할까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른 주에서 이게 오게 되면은 이게 전기 트럭이 아니면 항만이 출입을 못 하니까 다른 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보조금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쪽을 보는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차체가 큰데 압도적인 성능도 있고 네. 안전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K 배터리에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기 트럭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 안에 배터리 또 한국산 많이 쓰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전기 트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뭐 중국산 LFP라든지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전기 트럭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큰 게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대용량의 배터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용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의아하실 텐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승용차에는 50kWh에서 많아야 한 100kWh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500kWh에서 1MWh 정도의 배터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은 전기 승용차의 10배에서 심지어는 15배 정도 크기의 배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팔게 되면 전기 승용차 한 15대 정도를 파는 것과 같은 네. 그런 정도의 엄청난 배터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트럭이잖아요. 트럭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적재량을 갖다가 늘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터리들이 무거우면 적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총중량이 일단 딱 정해져 있는 그렇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15톤 이상이고 클래스 2B 같은 경우에는 총 중량이 한 4톤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배터리 무게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화물을 갖다가 덜 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배터리가 가벼워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뭐라고 할까요? 물건을 더 실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가벼운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800km를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원 개 배터리들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이 트럭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주행 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2만 킬로 뛰는 것도 사실은 웬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 저 외곽에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2만 킬로를 뛰지만은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 킬로 뛰기도 어렵지만 트럭 같은 경우는 어떻죠? 트럭은 보통 이 미국 같은 게 평균을 내보게 되면 한 10만 마일 정도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한 16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엄청난 큰 배터리들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완속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초급속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초급속 충전을 해야 되냐면 메가와트급 규모의 초급속 충전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매일 견뎌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그 보통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 되지만 트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루에 그 뭐라고 할까요? 주행 거리가 하루에 뛰는 거리들이 엄청나게 기니까 거의 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급속 충전을 해야 되고 연간 10만 마일 이상 주행 거리를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나 차세대 원통력 배터리가 필수인 거고요. 그래서 세미 트럭에 제가 알기로는 468이 그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죠. 왜 LFP는 급속 충전을 못해? 구조적으로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걸 그 느리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온이 리튬 이온 자체가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터널에서 막히는 현상을 갖다가 연상하시면 됩니다. 리튬 이온이 막 쌓이고 쌓여서 이걸 갖다가 못 가요, 제대로. 급속 충전을 하게 되거나 급속 방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배터리에 어떤 열화가 진행되면서 수명 자체가 단축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령 뭐 LFP 배터리 뭐 괜찮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정성도 우수하고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부하가 걸리는 상황들. 그러니까 C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들에서는 3원계보다도 훨씬 열화의 속도가 빠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급속 충전이라든지 방전을 할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 트럭이 활성화되면 할수록 그다음에 전기 트럭 중에서도 클래스 A 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비율, 전기화, 전동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실은 3원계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전기 그 트럭 시장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3원계 배터리의 또 중요성 여기서도 부각이 되는 거고 네네네. 미국 전기차 트럭 성장성 앞에서도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K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마어마하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그렇게 될 영향까지 거라고 봐요.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또 관심이 또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으로 모멘텀 챙겨가시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표현에 조울증을 겪는 코스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잘 듣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울증을 겪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 같으면 예, 굉장히 우울했다가 굉장히 기뻤다가 뭐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6월도 이제 10일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만약에 비투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템플 스테이 같은 거라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궁금하신 거는 이러다가 시장 고점인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예.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펀더멘탈은 여전히 살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비투라는 말로 이제 많이 요즘 쓰는데 레버리지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면서 이것이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시장은 역시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이런 데죠. 우리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뭐 이미 5월 초까지 뭐 2배 올랐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잘 보시면 AI 전성 시대에 AI 공급망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나라가 있으면 한국과 대만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이제 우리가 국리 세 개가 더 있어갖고 1경 5천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7천조 원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로 엄청 큰데 어쨌거나 지금 올 초만 해도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 초에 양국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절대 규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레버리지는 2배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되니까 200만 원이라는 가정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로 지금 한 165조 원 투자가 됐었는데 5개월 사이에 이것이 6배 증가한 거의 1,000조 원.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나라가 2배가 됐는데 레버리지 ETF의 절대 규모는 거의 지금 6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급히 먹은 밥에 체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워낙 지금 시장의 수익률을 빠르게 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저러한 그래프를 그려놓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의 특징은 만기가 있고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에 이런 변동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 끝에 보시면 마지막 5월 한 달 동안 초급등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삼전 닉스의 단일 종목 ETF 출시 이후에 자금이 급증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우리 그 속담에도 있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적어도 짧게는 다음 주 말, 길게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소위 이벤트들은 당장 내일 있을 우리나라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에 또 동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세마녀의 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소위 옵션 거래, 선물과 옵션 거래의 만기일, 이것이 레버리지를 또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 전후에 대한 변동성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지금 오늘 밤 내일 있을 미국의 CPI, PPI 발표, 그다음에 스페이스X IPO 하죠, 이번 주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가서 또 말씀드리게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이벤트들이 그냥 줄줄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 그러니까 저가 매수 좋긴 한데 어쨌거나 좀 뭐랄까요, 좀 이 변동성 구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 방향은 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은 또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 정말 금리 탐구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국채 금리 상승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만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이벤트인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FOMC를 앞두고 원래 시장의 기대는 워시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시장에 랠리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올해 지금 한 4월까지의 연초부터 엄청 기대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상 보니까 뭐 워시가 당연히 비둘기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지금 소위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게 지금 물가 상승. 금리는 결국 물가를 반영해야 되니까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CPI, PPI가 오늘 밤, 내일 밤 발표가 되는데 이 선행 지표격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ISM 제조업 ISM 서비스, 그러니까 소위 비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의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긴장하게 만든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가 보시면은 지금 2022년도 돌이켜 보시면 FOMC가 그때 물가의 전쟁 때문에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주가가 뭐 미국 한 30%, 우리나라도 한 30, 40% 빠졌었죠. 네. 그런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선행해서 이 물가 올라갔던 걸 선행해서 ISM 제조업 물가 지금 보면 회색이고요. 두 번째로 그 검정색이 ISM 서비스 물가입니다. 결국은 1년에 앞서서 먼저 물가 상승을 예견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CPI의 선행 지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한번 레벨업 한번 하고 올 초 들어와서 사실은 그 전쟁 나기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유가발 상승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 올해 한 달 안에 미국의 국채 경매를 보면은 원래 그 전보다 금리를 높여서 경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든 거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가 큰 건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물가도 있지만 이거 미국이 자꾸 부채 늘어나는데 이거 우리 막 빌려줘도 되겠어? 야, 그러면 우리 좀 길게 좀 빌려주려면은 우리 좀 금리 좀 더 받아야 돼. 이걸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기간 보험료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가 압력도 있었는데 부채가 워낙 과다하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원래 분위기 기대는 올해 하반기 되면은 금리가 쭉 내려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오히려 지금 상방 압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크로 환경이 썩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밤에 발표될 CPI부터 다음 주 FOMC까지가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요동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리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나 유가 하락도 증시 상방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간밤에도 끝난 이후에 또 이란 공습 이런 부분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불거졌잖아요. 어쨌든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물가와 그리고 금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안 그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지금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쟁은 소위 다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실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지금 아파 체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대 소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란 내부를 공격하기보다는 레이더 기지 뭐 이런 데를 공격하고 있는 걸 봐서는 확전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역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행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을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유가가 연초 수준인 6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너무 낙관해서는 너무 이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 소위 그 유가 전문가들, 글로벌 유가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대로 특별한 대응책이 없었으면 유가는 150달러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서 지금 90달러대까지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수입처인 중국이 수입을 줄여줬고 지금 원래 미국이 수출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재고를 다 털어갖고 수출을 엄청 해주면서 시장의 밸런스를 맞춰줬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재고가 그 사이에 지금 너무 이게 오래 끌면서 많이 줄어서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설사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앞으로 적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그 재고를 다시 채우는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유가가 쉽사리 올 연초 같은 낮은 유가로 내려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욕심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우리 재고를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갔더니 문제가 생기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재고를 훨씬 더 가져가려는 것 때문에 이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낮아지면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 시켜주는 그러한 긍정적 기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낙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투자 방향 설정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영역 꼭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캠 리스트 때문에 사실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추락을 했었고 또 구글 메타의 유상증자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자금 조달 이슈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10일 장 마감 이후에 있고요. 11일에는 또 어도비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반도체 괜찮을까요? 뭐 지속적으로 AI 투자 지속이 될까? 뭐 실적 잘 나올까? 뭐 투자해서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이슈들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한번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다 세팅하고 나면 뭘 봐도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혹시 이제 부정적 마인드로 또 딱 세팅되면 뭘 봐도 다 걱정이 되는 네. 상황인데 이제 지금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전의 낙관론이 좀 사그라드는 것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벤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적어도 당장은 지금 소위 반도체의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AI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결론이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의 유중, 구글은 이미 이제 유중에 성공을 했죠. 850억 달러, 기존보다 50억 달러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거기에 준하는 유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것이 반도체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구글과 메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 크게 훼손되지 않겠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뉴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야 이제 B2를 넘어서 다시 유증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자금 조달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 B2의 최대의 소위 선행 지표는 오라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다 빚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라클이 자기 실적을 예상치를 이익을 더 내느냐, 매출을 더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라클 자체는 그거보다는 오라클이 앞으로 계속 이 B2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오라클이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투자 그 규모가 지속되는지 더 늘리는지 를 체크를 해보면서 이 자금 조달 시장이 AI 자금 조달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안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반도체 투자 입장에서는 오라클 자체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도비 같은 케이스는 이것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AI 대표적인 피해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회복들을 했는데 AI 피해주로만 여겨졌던 소프트웨어 업종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은
다시 지금 수혜주로 변경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AI에 대한 낙관론을 되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 저희 어도비의 실적과 그들의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라클과 어도비에서 우리가 면면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B2가 가능한지 멈추면 이제 파산까지 또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우려감은 있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도비는 피해주로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고 쉽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11일 날 이제 상장되잖아요. 그것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차적으로 네. 뭐 스페이스X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IPO 당일날 시초가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버블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통상 이게 99년도, 2000년도 같은데 닷컴 회사들이 IPO 때는 기본적으로 당일날 시초가 대비 더블은 그냥 다 네,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만약에 그런 속도를 낸다면 와, 우리가 상당히 버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향후 고점을 좀 당겨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근데 어쨌든 대전제는 향후 현재의 강세장이 벌써 꺾인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의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이제 손바뀜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주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AI 주도가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때 혹시 내가 이번 변동성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컸다면은 제가 내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쏠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중립으로 그래서 좀 평화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좀 났을 테니까 덜어내서 좀 다른 못 올라간 분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거꾸로 그 주저주저하면서 투자를 못 하셨던 AI 주도주에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한 2, 3주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벤트인 7월달 세제 개편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 보시면 상법 개정 얼마나 하네 뭐 이거 갖고 엄청 우리 난리 쳤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에요. 이게 다 세제하고 연결돼 있고 지금 이소영 의원 법안에 의하면 PBR 0.8배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0.8배 미만에 지속된다면 너희 세금 많이 내야 돼.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결국은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잊혀져 있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자산주로 불리는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다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것이 팝업될 때마다 소위 저 PBR 종목,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의 수혜 종목들에 대한 결국은 이것은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PBR이 낮고 영업자산이나 투자 자산들이 되게 많은 그런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많이 오른 것은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이런 종목에 길목 지키기를 하신다면 하반기로 갔을 때 좀 더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서 조울증이다,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꽤 큽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 기회 삼아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시장에서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고 코스닥은 1000스닥을 내어주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 분석은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정말 그 충격이 좀 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코스피는 그만큼 오른 만큼 네. 이 정도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스닥은 잘 안 갔는데도 더 빠진 흔들이 나타나서 네. 센터장님이 좀 이유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예. 증시 얘기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코스피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 투탑 위주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제만 봐도 코스피 지수 8.29% 하락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9.0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시장 모두 다 떨어졌는데 코스닥 지수 하락률이 더 컸고요. 올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7.6%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1.52%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종가가 925.47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911.39. 어제 하루에만 9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이제 3개월 만에 천스닥도 붕괴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작년부터 올해 이제 초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다 코스피 얘기였고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이제 한정된 얘기였었던 거죠. 코스닥은 이렇게 코스피 오를 때 좀 소외되더니 이제 하락세일 때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오늘은 좀 코스피는 한 3%대 지금 이제 2.97%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은 5.42%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이제 거래일이 18일이었는데 이 중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날은 13일이었거든요. 근데 네. 코스닥 지수는 6일밖에 상승을 못해서 이 두 시장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제 뭐 코스닥 시장이 하락한 거는 코스닥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쵸.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블랙 네. 먼데이가 될 거라고 개장 전부터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 우리가 봐왔으니까 뭐 예상을 했었던 건데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급락을 했죠. 뭐 일단 5월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못 하겠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이제 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었던 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실적 자체는 연간 최대 실적이긴 했는데. 그 AI 반도체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치보다 좀 낮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거든요. 네. 이런 브로드컴이 이제 AI 반도체 가이던스를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AI 고점론 맞나?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좀 고개를 들었고 그동안의 증시 상승 주도했던 뭐 AI라든가 반도체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AI 관련 기업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더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긴 좀 힘들어진 상황 아니냐. 실제로는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성장 경로가 좀 확실해야 이제 주가 프리미엄이 부여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판단이 좀 이제 퍼진 것 같고요.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국내 증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상대적으로 그 조정폭도 이제 이 특정 종목에 한해서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코스닥만 이렇게 더 많이 빠졌을까? 그동안 덜 올랐는데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사실 이제 어느 한 업종이나 테마가 많이 오르면 네. 그 바통을 다른 업종과 테마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소위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고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코스닥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뭐 코스닥의 바이오주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진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오지 않고 계속 이제 상승장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탑이 계속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계속 소외된 상태가 계속됐는데 지금 장세는 이제 절대적으로 반도체 장세인 게 맞고 AI 붐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이게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뭐 PR이나 뭐 이런 걸로 계산해 봤을 때 여전히 이렇게 올라도 싸다. 여전히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계속 이 반도체 투탑으로 매수세가 이제 몰리는 상황인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AI라든가 반도체 장비주 일부를 제외를 하면 사실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한 주도 업종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주의 시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고유가가 너무 이제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고 이런 와중에 이제 금리 인상 논의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결국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이 금리가 오른다는 게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 기업들 보면 실제로 수익 나는 기업들보다는 뭐 사실상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성장주에는 굉장히 이 금리 상승이라는 게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뢰의 문제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비중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차지하다 네. 보니까 그런 연관성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지금 코스닥이 못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투자자들이 많이 뒤었다. 네. 다시 이 코스닥에 가서 뭘 하기에는 조금 겁이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건데요. 예전에 사실 코스닥은 이제 꿈을 사는 시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이 중심에는 좀 바이오주가 있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2020년에 신라젠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신라젠은 시총 2위인 아주 큰 이제 바이오 대장주였는데 그때 뭐 글로벌 임상 3상을 중단하고 그 와중에 과정에서 이제 경영진의 뭐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주라는 거는 임상 실험을 하면서 임상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실패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내가 지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리턴도 이제 높게 돌아오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였는데 이게 이제 신라젠 사태로 인해서 임상 결과보다는 이제 경영진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임상 결과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경영진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신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거나 그래서 먼저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경우들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해왔고. 또 그다음에 헬릭스맥스라는 이 바이오 업체도 임상 3상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연구개발에 써야 될 자금,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써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사모펀드라든가 사모채권 이런 데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코룡퇴슈진 사건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여기가 개발하던 이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였죠. 예. 인보사 당시 이제 허가 받을 때 그때 알려진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를 사용한 것을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 뭐 품목 허가 취소되고 그때 이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실패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품의 구성 자체가 달랐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속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이 바이오주의 공시, 바이오주가 발표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이제 회의론들이 근데 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뭐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뭐 주가가 막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반환하거나 뭐 계약 해지하거나 뭐 권리를 반납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신뢰 좀 많이 잃은 게 있죠. 또 최근에도 이제 삼천당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급등하면서 시가총 1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둘러싸고 뭐 여러 논란이 일으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명확하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냐? 라고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명확하게 이거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는 뭐 시가총액 지금 아마 8, 9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또 한번 코스닥의 바이오주, 그러니까 바이오주로 대표되는 코스닥을 믿을 수 있나? 이럴 거면 그냥 이제 코스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 코스닥 시총 20위에 들었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반도체 인급 만드는 제품인데요.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에요. 4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이제 시가총액 오늘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17위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이제 올해 들어 베트남 자회사가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세금을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지에 머물고 있던 대표도 출국 금지를 당해서 지금 현재 발이 묶인 상태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상 굉장히 큰 주요 요인인데 이걸 공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이게 수시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공시를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임원들이 주식 전량을 팔거나 뭐 일부를 매도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회사 측 설명은 일단 베트남 자회사가 이제 통보받은 세금은 이제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통보를 일단 받은 거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를 안 했다는 설명도 했고 임원들이 주식을 팔거나 뭐 일부를 이제 팔 이유는 스톡옵션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에 재원 마련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악재를 아는 경영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코스닥 기업들은 믿지 못하겠네라는 인식이 좀 퍼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닥 시장의 이미지상 혁신 기업들이 많이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코스닥은 뭐 테마주, 뭐 정치 관련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 시즌 되면 많이 관련이 없는 기업도 어떻게든 엮여가지고 많이 오르잖아요. 네. 아니면 또 작전하기 좋은 시장 이런 이미지가 좀 여전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단지 위험 자산이야라는 이제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주 이런데 지금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누가 꺼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바이오주에 투자하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묻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누가 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당장 오르는 삼전이나 하이닉스 투자지 뭐하러 그렇죠. 바이오주에 네. 묻어놓고 마음고생을 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는 대화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의 이제 코스닥 소외 현상을 대변해주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였는데 네. 지금 수급은 예전만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코스닥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적고 거래량이 부족하고 하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했고 개인들의 약간 놀이터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은 이제 코스피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이제 대형 종목을 사고 있으니까 수급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증시가 2,000선대에서 이제 8,000선대 근처까지 오른 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그 출발선은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주주환원 기대감 이런 정책 요인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지배구조 개선,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코스닥 업체보다는 이제 대기업, 금융 관련된 거, 금융 지주사들, 지주사 뭐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라서 뭐 코스닥 기업들은 사실 오너의 지분율이 높고 주주환원 일단 적자 기업들이 이제 많으니까 주주환원 여력이 적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정책 효과에서도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었던 것도 맞죠. 네. 사실 이제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 이런저런 것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약발이 안 먹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이제 네. 본격 시행 전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코스닥 살려보겠다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냈는데 일단 7월부터 부실기업 퇴출에 들어가 시행이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코스닥 승간제가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이라기보다는 클린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원원이 부족해서 안 오른다기보다 부실기업, 투명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고 이런 기업에 대이고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떠난 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올해 이제 정부가 2월 달에 내놓은 정책이 일단 혁신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부실기업은 빨리 내보내는 것. 그래서 다산다사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밝히기로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최대 150개에서 200개 정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였던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실기업이 빨리빨리 퇴출되는 구조가 되면 코스닥의 신뢰도가 이제 올라갈 테니 이게 사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동전주 퇴출하겠다라는 정책도 이제 그때 같이 내놨었는데 올해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지속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일정 기간 내에 이 회복이 안 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잘한 기업들도 쳐내겠다라는 거고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도 이제 점차적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사실 이제 껍데기인 상장사도 뭐 어찌어찌 연명하듯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승강제 네.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저 이게 예. 정보거래소가 이제 코스닥을 이제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좀 나누는 거예요. 뭐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이제 승격과 강등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이제 만드는 건데 우량 기업들은 상위 리그로 올리고 부실 기업들은 하위 리그로 내리는 이제 방식인데 이렇게 승강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약간 바스켓으로 담아가지고 요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담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계속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PBR이라든가 ROE 같은 이런 이제 재무지표, 수익지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신뢰에 할인이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스닥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어, 이런 기업들 프리미엄 시장에 모아놨어.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스탠다드나 관리군보다는 프리미엄에 주목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프리미엄 쪽으로 이게 주가가 약간 이게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이러면 스탠다드나 관리군에 있는 종목들도 아 프리미엄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주가 관리도 하게 될 거고 뭐 실제로 이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는 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제 수급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네네. 요인이긴 한데 정부가 올해 기관투자자용 국민성장펀드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한 5조 8,5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구원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투자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마도 이제 연말 혹은 내년 초에나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이 자금이 집행이 되면 코스닥이 그래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긴 한데 뭐 자금이 집행이 되고 옥석거리가 끝나면 코스닥 시장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건데 그래서 한 3분기 정도에는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어쨌든 기대감이 미래에 반영이 되면 3분기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과거처럼 코스닥 시장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오르기보다는 실적, 기술력 있는 그러니까 옥석거리가 확실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꿈의 숫자, 그러니까 코스닥 2,000 그리고 코스닥 3,000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코스닥이 지금 보면 바이오, 로봇, AI, 소프트웨어, 2차 전지, 뭐 소재, 뭐 방산부품 이런 정도가 이제 핵심인데 이 2,000스닥까지 가려면 시가총액 1위 지금 알테오젠이잖아요.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 뭐 거래소에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 중이긴 한데 이런 알테오젠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런 알테오젠급 바이오가 뭐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나와주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 기업도 한 2-3개 나와주고 이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나가서 3,000스닥을 가려면 진짜 초대형 혁신 기업들이 좀 계속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나스닥이 저렇게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엔비디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덩치가 커지고 조금만 이제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가는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코스피로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코스피로 가면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올 거고 뭐 기본적으로 신뢰도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코스피에 있으니까 좀 믿을만해라는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사실 코스닥에서 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이전 상장을 검토해 볼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과제는 코스닥의 지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시작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승강제라든가 부실기업을 빨리 퇴출시킨다든가 동전주를 퇴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질을 이제 높이는 작업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을 정말 코스닥은 뭐 코스피에 상장하지 못하는 자잘한 기업들이 머무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혁신 기업 위주의 시장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돼서 질을 바꾸느냐. 그게 이제 뭐 2000수닥, 3000수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출발선이 될 거고 지금은 약간 이제 시험대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해서 네. 2000수닥, 3000수락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3000스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은 필요한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투자처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데일리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